월요일과 화요일에 올랐던 부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와 성장주들이 월요일과 화요일의 상승을 모두 되돌리며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6%나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걸 보니 지금의 시장 환경이 얼마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시장의 자금 흐름과 리더주들의 현황을 살펴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을 보기 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머니마켓 자금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S&P 500은 8개월 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간 자금은 계속해서 증가해왔고 현재 미국인들은 약 7조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지만 이런 자금이 시장에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엔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헤지펀드들의 현재 숏 포지션 비율이 지난 5년간 중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과도하게 숏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숏 베팅이 이어지고 있을 만큼 경기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는 4가지 정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지출 구조 조정이나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빠른 반등보다는 느리지만 안정적인 반등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고 결국 머니마켓으로 들어간 현금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미국 주식은 다시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계좌를 분리한 뒤 그 원칙과 룰에 맞춰서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나스닥은 하루 종일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사실 월요일에 갭 상승을 되돌린 정도이고 아직 지난주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하락세가 더 강해진다면 추세 추종 계좌에서는 매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S&P 500은 정고점 대비 약 7% 하락 중이지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모두 지난주 고점보다는 높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일 급격한 하락이 온다면 현금 비중을 다시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비중 S&P 500은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어제 나왔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따른 섹터 로테이션이 오늘도 이어졌고 빅테크 중심의 매도세가 강한 하루였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정고점 대비 10%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정을 시작했는데요. 200일과 50일 이동평균선이 저항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하락은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그래도 S&P 500처럼 지난주 고점을 지지선 삼고 있어서 내일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지수와 동일 비중 지수를 비교해보면 지수 자체의 하락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결국 빅테크 종목에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하면서 섹터 로테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추세 추종 전략이 가장 힘들고 오히려 장기 투자나 초단기 트레이딩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소형주는 여전히 조정을 이어가고 있고 뚜렷한 힘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섹터의 흐름을 보면 어제 성장주에 몰렸던 자금이 오늘은 필수 소비재로 다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알고리즘의 자동 매매 흐름인데요. 이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알고리즘이 그 내용을 센티멘트로 분석해 즉각 매수나 매도를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내가 세운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초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필수 소비재 ETF인 XLP입니다. 자금이 방어주로 몰리면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세 자체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와 동일한 29로 공포 사이클이 2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기준으로 모든 주요 지수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원칙으로는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을 늘렸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다시 한번 조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 상승분을 반납한 정도이며 지난주 가격 레벨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만약 다시 하락이 이어진다면 종목별로 매도를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다시 0에서 20% 사이로 낮추는 것이 적절한 장세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이 안 좋더라도 개별 종목이 버티고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상승했고 장기채 숏 포지션인 TBT는 다시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해서 채권 투자에는 까다로운 시점입니다. 금은 1월부터 제 포트폴리오에서 해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의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관 관련 리더주들은 오늘 하락했으며 대부분의 주식들이 오늘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늘 다시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코인 시장의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정도 늦게 반응하기 때문에 오늘 수치는 공포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내일은 다시 공포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지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며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오늘 약 4% 하락했지만 아직 매수 시그널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보유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50일선이 무너질 때 분할 매도 전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팔란티어와 유사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의 상승을 반납했지만 아직 매수 시그널은 유효해 보입니다. 돌파 매매의 성공 확률은 50%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바로 손절하는 게 중요하며 성공 시에는 수익률이 수십 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지키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메타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아직 지지 기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 테슬라는 나스닥 차트와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마다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월요일 돌파 지점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해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5% 가까이 하락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습니다. 원래 계단식 상승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라 이 라인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당분간 관망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당분간 관망하겠습니다. 아마존은 200일 이동평균선은 유지하면서 마감했지만 역시나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22불의 엄청난 매물대를 뚫기 전까지는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당분간 관망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직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어 당분간 관망하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상승한 리더 종목은 티모바일, 마스터카드, 모토롤라, 월마트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월요일과 화요일의 상승을 반납했을 뿐 3월 중순에 형성된 지지선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리더는 티모바일이었고 저는 1월 말에 이 종목을 매수해 단기 트레이딩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횡보 구간을 돌파한 만큼 계속 지켜볼 예정이며 만약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환된다면 티모바일을 통해 방어할 생각입니다. 식료품 사총사는 일부는 약간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식료품 섹터에서 하나쯤은 해지 포지션으로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주는 현재 2년째 횡보 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 이 매물대를 돌파해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시점은 적어도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지만 그 와중에도 단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10일, 21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단기 추세를 판단하는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들은 아직 초단기 흐름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루브릭을 장 초반에 매도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개파락이 발생하면 보유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파락은 대개 장 시작 전에 큰손의 매도세가 이미 나왔다는 뜻이므로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제 원칙에 따라 매도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오늘 두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GE-Vernova인데 장중 3% 이상 하락하면서 자동으로 50% 매도가 실행됐고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추세 추종 계좌에서 재매수를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포티파이입니다. 어제까지 상승 흐름이 좋았지만 오늘 마이너스 3% 하락했을 때 50% 자동 매도, 손절 기준에 도달해 또다시 자동 매도됐습니다. 아주 약간의 손실로 정리했습니다.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종목은 가든 헬스입니다. 아직 손절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보유 중입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요청이 있었던 화이자와 매그니피센트 7 2배의 레버리지 ETF인 MAGX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이자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기업 분석을 굉장히 단순하고 빠르게 기계적으로 진행하는 편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굳이 이 주식을 사야 할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헤지펀드들은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업종별로 한두 개 정도의 종목만 보유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 기업들을 비교하고 매출과 주당순이익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혹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준비 중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이라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하며 주가가 반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단순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 분석을 하면 한 종목당 5분이면 매수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이자의 경쟁사는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헤지펀드가 큰 자금을 맡길 수 있는 빅파마 기업들인 일라이릴리, 암젠, 에브비와 2025년 및 2026년의 EPS 예상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라이릴리는 2025년과 2026년 모두 20% 이상의 EPS 상승이 기대되고 에브비는 2025년 22%, 2026년 14%, 암젠은 비록 한 자릿수지만 상승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올해 EPS가 마이너스 5%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반등이 기대되긴 하지만 올해는 주가가 2% 정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EPS 예상치를 바탕으로 본다면 만약 제가 큰 자금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라면 화이자보다는 일라이릴리와 에브비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이자의 최근 5년간 주당순이익 변화를 보면 특히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당순이익의 급감만큼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화이자의 파이프라인을 자세히 알지 못해도 단순히 숫자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 어떤 주식이든 주가 사이클의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화이자는 지난 2년간의 하락을 마친 후 현재 외면받는 구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사소한 호재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내년 EPS가 2% 상승하는 수준이더라도 2027년에 5에서 10%의 상승이 기대된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2단계 구간에 있는 주식만 매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는 주당순이익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큰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구독자 요청인 MAGX ETF, 즉 매그니피센트 7 2배의 레버리지 ETF입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이 ETF가 괜찮은 상품인지 혹시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ETF 분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사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사 ETF의 존재 여부와 그중 가장 운용자금이 많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MAGX는 라운드1이라는 운용사에서 출시한 ETF인데요. 라운드1은 비교적 신생 자산운용사이지만 현재 약 4조 원에 가까운 운용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ETF는 매그니피센트 7을 추종하는 MAGS이며 그 외에도 QDT, XDT 같은 주배당 ETF를 통해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이 ETF를 비슷한 상품들이랑 비교해보면 가장 유명한 QQQ는 운용자금이 무려 30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 QQQ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QLD는 6.9빌리언 달러, 3배짜리인 TQQQ는 22빌리언 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을 담은 MAGS는 1.7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MAGX는 겨우 45밀리언 달러입니다. MAGX는 운용자금이 45밀리언 달러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관심도와 거래량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TF는 무조건 초단기 트레이딩 용도로만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ETF는 자산운용사나 추종하는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상장 폐지되지 않으며 설령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보유한 자금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MAGX는 현재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관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현재 시장 환경은 여전히 초단기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흐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단기 트레이딩이나 초장기 투자가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추세 추종, 단기 트레이딩, 알고리즘 투자, AI 모델을 활용한 투자, 장기 투자, 배당금 투자, 적립식 투자로 전략을 나누어 원칙에 따라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리즘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오늘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전혀 개의치 않고 계획대로 매수와 매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